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2014년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성장과 복지, 균형 재정까지 다 잡겠다 했습니다만 논란거리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적정하게 세수 추계를 했느냐, 또 적정하게 안배된 분배를 했느냐, 그리고 최근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복지 공약 축소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서라면 과연 이른바 부자 감세 철회 내지는 증세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MBC 100분 토론 출발합니다. 네,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네 분의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여야에서 경제 전문 국회의원 한 분씩 우선 모셨는데요. 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홍종학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이십니다. 윤창현 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시죠. 김남근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화면 함께 보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박근혜 정부의 첫 지출 예산안이 357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3.9%로 예상하고 이번 예산안의 초점을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 등 성장에 맞추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 채무 비율이 상승하지만 우선은 경제를 살리고 성장세를 회복하여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05조 9천억 원, 교육에 50조 8천억 원, 국방에 35조 8천억 원이 책정됐다.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던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4.3%만 감소한 23조 3천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면서 1인당 세부담은 10만 원 증가한 55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겼지만 기초연금처럼 복지 정책이 대선 공약보다 다소 후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기초연금 축소 외에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아예 제외됐고 반값 등록금 공약 완성 시기도 내년에서 2015년으로 늦춰졌다. 복지 예산 최대 지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실망은 커져만 가고 있는데 과연 복지도 늘리고 경제도 키우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토론해본다. 네, 예산안이라고 하는 게 1년의 나라 살림살이 전체가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뜯어보자면 며칠 밤을 밤새워도 아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오늘 크게 세 가지 화두만 잡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적정하게 배분된 그런 예산안을 가져왔는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요. 그리고 복지공약 축소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재원이 더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또 조달할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 화두입니다. 정부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당이 먼저 발언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홍종학 의원, 지금 세수 추계 그리고 적정한 배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서민 경제가 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서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살리는 하나의 도구로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장 마중물 투자 이런 거죠. 마중물도 그렇고 하여튼 서민 경제를 지원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쪽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번 예산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겨우 2.5%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서는 지금 어려운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1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2월 달에 출범하고 지금 10월 달이 왔는데요. 많은 서민들이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겠느냐 하고 여태까지 기다려왔는데 그게 사실 크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내년에도 또 그렇게 될 것 같다. 그 면이 가장 지금 우려스럽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정도의 재정 운영을 가지고 내년 경제가 활성화되겠는가 하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재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했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김현숙 의원.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우선 이제 서민 경제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돼서 그야말로 세수도 많이 거쳐서 저희가 복지나 일자리 그다음에 국민들이 좀 더 원하시는 것들을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반적인 크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적재적소에 그 예산을 배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총 지출도 그러니까 작년 대비 그 사실은 본 예산 대비로 보셔야죠. 아직은 이제 추경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예산 대비로 보면 현재 4.6%. 거의 이제 5% 정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장 좋은 복지는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이 좀 상당히 증액이 됐고요. 그러니까 보건, 복지, 고용을 포함해서 357.7조에서 105.9조가 보건, 복지, 고용에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경기 활성화 같은 부분에서 산업이나 중소기업 에너지, 그 다음에 R&D 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SOC 부분 같은 투자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좀 불급한 그런 어떤 지출은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그래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는 살림에서도 그나마 좀 많이 내놨다 이 말씀이신데 네. 김남근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내년도 성장률을 지금 3.9%로 보면서 세수 추계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까지 포함해서요. 일단 그 복지 예산을 100조 이상 이제 처음으로 늘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렸다 그러는데 또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8조 5천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거에 대부분 보게 되면 자연 증가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공적연금의 증가액이 한 3.3조 원 정도 됩니다. 건강보험復興 지원액이 그냥 0.5조 원, 주택 분야 0.8조 이런 것이어가지고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복지 수혜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이제 거의 없고 자연 증가분들이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전체 그 예산 대비 이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아직 30%가 안 되거든요.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이 30%가 안 되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여전히 이제 굉장히 좀 작은 규모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일자리 예산을 많이 늘렸다고 그러는데 그 많이 늘렸다는 거에 많은 부분들이 또 실업 이런 거와 관련된 겁니다. 실질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먼저 이제 정부가 선도적으로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들을 이제 계약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가장 우선적인 정책으로 이제 가질 것으로 예산했는데 그 예산들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뜯어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고용복지 예산들을 늘리고 했다라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로 더 돈이 투입되어야 할 것만 쭉 언급하셨는데 근데 전체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럼 어디선 좀 줄일 수 있었는데 못 줄였다.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에는 이제 이 지출 구조 개선 등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7조 정도를 매년 이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출 구조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SOC 주로 이제 토목이라고 우리가 많이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 때 그 예산 규모도 보게 되게 되면 이명박 정부 때하고 이제 거의 같습니다. 23조 한 2조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됐는데 그 이명박 정부 때 투자한 그런 SOC 예산 정도가 이제 똑같이 투자되고 있어서 과연 어디에서 그럼 이 지출 구조를 개선해 가지고 그 27조나 되는 것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갑자기 그 지출 구조라든가 세정 개혁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좀 어딘가로 이렇게 좀 실종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아주 이 적자 예산들을 과감하게 많이 이제 책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년에 이제 국가 채무가 한 515조 정도 되는 것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보다 한 34조 원 이상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미 올해 또 한 36조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역대 정부를 보면은 김대중 정부 때 보통 한 1년에 한 17조 이 정도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가 한 25조 이런 정도였고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온갖 그 토목 사업들을 벌이면서 이제 그 적자를 이제 감수를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30조 정도 됐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미 시작해서부터 한 36조, 34조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메꾸기 위한 주로 방식들도 이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것이어서 국채를 10% 이상 더 발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국가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우려점들이 발생을 하는 국가 것이죠. 부채 문제까지 여러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이 3.9% 성장률 적절하게 예상했느냐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으셨어요. 그럼 먼저 윤창호 원장님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내년도 경제에 대한 그 전망이 나오는 시즌입니다, 사실. 그런데
한 4% 정도로 예상하는 쪽도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양하지만은 한 3.5부터 한 4% 좀 넘는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전망은 계속 바뀝니다. 예, 그렇죠. 근데 최근에 미국이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로 경제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봤는데 그 마이너스의 숫자가 말하자면은 절대치가 줄어들어서 0으로 좀 가는 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반가운 것은 이제 내년도부터 드디어 유로 경제가 전체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면에서 3.9 정도는 아마 좀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성장률이니까 그것이 이제 또 다양하게 또 세수로 반영되는 쪽은 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는 2013년에서 17년까지 국가재정 운용계획 전체를 한번 추계를 해본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 주신 건 내년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보건복지 고용이 지금 105조로 돼 있지만은 127조까지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연평균 5년 동안 7% 성장으로 지금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돼서 이걸 꼭 지키리라는 보장은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 정부는 보건복지 고용을 매년 7%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5조 정도 되는 문화체육관광은 11%로 늘어나지만 액수가 작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SOC 얘기해 주셨는데 SOC 같은 경우는 23조로 돼 있지만 19조까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점차 줄어들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국방은 4%, 공공질서 4%.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SOC 부분 같은 것들이 이제 전 정부에서 좀 많이 질책을 받았는데, 이제는 조금 요거에 대해서는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볼 때 5조 정도 되는 문화체육 11% 늘리는 거 빼놓고는 복지 예산이 가장 눈에 띕니다. 연 7% 증가. 그래서 100부터 127조까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뭐 홍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5년의 그 청사진을 보면 방향은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그 복지 지출의 대부분은요 이미 의무 지출을 하고 그래가지고요. 정부에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절로 늘어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번 이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 예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에서는 많이 늘렸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다 이거죠. 그 규모가 11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복지 예산이 100조인데 일자리 예산은 11조다. 그러면 이 예산의 규모는 너무 작다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저희 민주당에서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일자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렇게 10조대라고 한다면 그걸 20조, 30조대로 정부가 대폭 늘려야 된다. 그러면 지금 복지 예산을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일자리 예산에 한 10조, 20조 늘리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리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예산이 바로 이번 정부의 성격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에. 박근혜 정부에서 역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서민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간접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사실은 이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취해 왔던 정책이고요. 그 정책을 사실상 이제 박근혜 정부도 그냥 전승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보고요. 요 대목만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받아보시면. 그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안타깝게 지냈던 5년을 박근혜 정부에서 또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저희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예,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제 일자리를 이제 좀 더 그러니까 복지 그야말로 어떤 한번 추로 사업 비슷하게 일을 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고용률 70% 아닙니까? 그럼 고용률 70%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근로 시간을 조금 감소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시간 선택지 일자리, 특히 이제 여성들에게 조금 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여성, 장년의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정화 의원님이 이제 굉장히 서민들이 힘들고 이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키워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트리클 다운으로 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 세제 개편안을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EITC를 굉장히 많이 확대하는 부분과 자녀 장려 세제라고 해서 CTC를 저희가 새롭게 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자녀 장려 세제는 제가 이제 대선 공약으로 디자인을 했는데요. 연간 세수 지금 손실을 저희가 7천억까지 보면서 4천만 원 미만의 가구의 아이들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최대 1인당 아이 한 명에게 50만 원, 최고 이제 아이가 4명 이상이면 200만 원까지 제공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외에는 이제 그 어떤 뚜렷한 세액공제가 없었던 그 소득세 그 체계 아래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일하는, 그러니까 좀 더 일을 많이 하면 그야말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근로장려 세제와 그다음에 자녀장려 세제를 통해서 스스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 어떤 스스로 그러니까 복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초생활보호 대상 그 부분을 지금은 이제 통합형으로 돼 있는 부분을 개별 맞춤형으로 바꿔서 훨씬 더 많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개별 맞춤형 급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에 대한 어떤 지금 이제 저희가 배우자가 아니라 그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주변에 그거를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그 부분이 있는데 가족이 있다든가 그러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조정해서 완화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가장 어려우신 분들은 그야말로 그 사회 안정망, 공적 부조로 저희가 보호를 하면서 그 보호도 이제 개별 맞춤형으로 저희가 좀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일하면서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이상의 분들은 일하시면서 특히 아이가 있으면 아이에게 자녀 장려 세대도 지급하면서 그와 같이 좀 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일하는 여성에게는 또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통해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일자리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늘리면 안 되겠냐는 게 저희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규모를 지금 그렇게 좋은 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을 늘리면 그런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예산 기껏해봐야 지금 7% 늘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희는 일자리에 대해서 20%, 30% 늘려가면 그것이 경제의 활력을 나오고 이것이 새로운 방향의 이제 운영 방식이라는 걸 저희가 얘기하는 더 거죠. 과감한 일자리 창출 예산, 더 과감한 복지 예산, 대신에 대기업 쪽으로만 많이 가게 되어 있는 SOC 투자 같은 건 더 과감한 감축. 왜 이렇게 할 수 없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분 중에 아무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참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약 가계부라는 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재밌는데요. 공약하고 가계부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 부흥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 행복도 있고, 또 문화 융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화 예술계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류도 중요하고 평화 통일 기반 구축. 그거 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꾸 일자리 얘기하시고 복지 얘기하면은 당연히 그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제가 문화 얘기하면은 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맞아, 영화, 한류 키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R&D 같은 거 해가지고서 좀 굉장히 좋은 그런 산업을 개발해야 된다든가 미래 먹거리 같은 거.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청년 창업 같은 거.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일치되지만요. 그래서 이 국방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교 통일에다가도 또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357조라고 하는데 저는 만져보지도 못한 돈인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 12개로 대별돼 있는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전부 다 중요해 보게 보여요, 사실. 이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가 거의 예술에 가까운 작업이라고 보이지만, 적어도 이제 지금 제 눈에 보이기에는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한번 이 2014년도에 경제를 끌고 나보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특히 보건복지가 100조 넘은 거를 너무 그렇게 어차피 늘어날 거 그냥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방향만큼 그렇게 잡지 않았느냐. 좀 잡아주셨잖아요. 점수를 너무 짜게 주시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재정 지출을 2.5%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2.5%가 아니라 4.6%라고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이제 추경으로 예산이 된 거니까, 그럼 지금 금년도에 돈 쓴 거에 비해서 내년도에 2.5%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서민 경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지만 어르신들한테 20만 원씩 좀 드리려고 그러다가 좀 못 드리는 부분, 예를 들어 한 30%는 못 드리고 70% 중에서 90%
63% 정도 드리겠다고 해서 조금 거기에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좀 노여하시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것들도 사실은 원래 98,000원 드리던 거를 2배로 늘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한 300만 명 이상에게. 그럼 그런 것들도 이제 크게 보면은 다 서민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또 옆에 가서 소비도 하고 하면서 경제도 좋아지는 거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7조가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7조라는 돈 20만 원 그러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그게 지방세에서 한 1조 8천억, 그다음에 지방에서 중앙정부에서 5조 2천억. 그래서 무려 7조를 거기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돈들이 이렇게 조금씩 보여도 합쳐지면 커 보이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돼 나가는 거지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막 2배, 3배씩 막 늘릴 수는 없지 않는다. 한꺼번에는 못한다.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숫자나 이제 그 금액이나 아니면 그 혜택을 받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만 지금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실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빈곤층 예산과 관련돼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를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별 수급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고육급여가 이제 1인당 한 32,000원에서 33,000원으로 한 2.3% 정도 늘었어요. 근데 최저생계비 상승률을 5.5%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미 생계비가 5.5%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5.5%는 가야 되는데 2.3%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급여가 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9% 정도 그 빈곤층이 수급급여를 갖다 인상을 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는 많이 늘리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에 있어서의 이 빈곤층이 수급을 받게 되는 예산은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미미하다 이거죠. 미미하게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등록금 문제만 보더라도 이제 반값 등록금을 한다 그러는데 그 목표치를 뭐로 두냐면 450만 원을 이제 등록금의 완전치로 보는 겁니다. 근데 국립대학은 맞죠. 국립대학은 맞는데 사립대학은 평균이 한 73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목표치 자체를 반으로 딱 잘라놓고 그거의 반을 이제 목표치로 잡으니까 사실은 목표 자체가 4분의 1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나마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을 이제 내년에 그 반값,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반의 반값이죠. 사립학교로 보게 되면 반의 반값인데 그걸 달성하겠다는데 이제 그것도 교육부가 올해 이제 잡은 예산이 1조 6천억이었는데 실제 반영된 건 0.4조, 그러니까 4천억밖에 안 되니까 4분의 1로 그냥 확 예산을 이제 줄여버렸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뭐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게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비정규직을 그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어떤 정부부터가 이제 어떤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어떤 강한 메시지를 이제 시장에 주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을 안 됐던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로 이제 많이 늘리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뭐 이제 실버 세대를 위한 무슨 사회 참여형 일자리 이렇게 말은 멋있어요. 사회 참여형 일자리 뭐 시간제 무슨 선택제 일자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보게 되면 다 단시간 근로들 저임금 근로의 일자리를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 내용은 사실 굉장히 부실한 일자리 늘리기가 이제 된다는 것이죠. 김현숙 의원 한 말씀 하셔서 지금 김 변호사님이 좀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길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어가시면 사실은 지금 오늘 보시는 국민 여러분이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제 일일이 저희가 자료를 이제 하나하나 검증을 해서 보여드릴 수 없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아까 뭐 기초생활 보장 부분 같은 거에서 굉장히 뭐 늘어난 게 없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의료급여만 해도 2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거에서 그 하나하나 뭐 저희가 주거급여라든가 의료급여라든가 생계급여를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그러니까 증가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등록금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복지공약 후퇴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값 등록금,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인데요. 원래 이제 한 14조 정도가 이제 등록금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반값이다 그러면은 한 7조를 잡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다들 이제 머릿속에 있는 숫자실 거예요. 그럼 저희가 3조 정도를 대학의 자체 장학금이 지금 2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약 1조 정도는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통해서 조달하고 나머지 이제 4조가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국가 장학금으로 이제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이제 그 2014년에 예산에 3조 1,580억 원 정도가 이제 반영이 돼서 다 되지 않아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첫 번째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대선 공약 할 때 뭐 등록금 공약을 만든 건 아니고 셋째 아이 이제 그 무상 등록금은 이제 제가 그걸 만들면서 그 등록금 예산을 같이 봤어요. 근데 사립학교가 이제
그 상당히 재정이 탄탄하고 운영을 잘하는 곳도 있지만 사립학교가 사실은 굉장히 부실하고 여러 가지로 회계 투명성이 부족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을 함께 좀 개정을 하면서 회계 투명성을 같이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국가가 돈을 넣긴 하는데 그 부분을 사립학교에서 이제 다른 데로 전용한다. 그러면은 너무나 아까운 국민의 세금이 잘못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 개정과 제도 정비가 사실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정확히 현재 기준으로 4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부터 2014년에도 이제 물론 올해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들어갔고요. 13년에도 14년에는 이제 반값 등록금이 사학법의 어떤 개정과 함께 그러니까 그 대학의 노력과 그다음에 국가의 노력이 함께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소득과 연계해서 반값으로 가는 부분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도 뭐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굉장히 섭섭합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나 기획재정부나 그다음에 관련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정말 몇 날 며칠을 그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 값지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애써서 모아주신 세금과 여러 가지를 잘 쓸까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든가 일자리 부분도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굉장히 지금까지 그다음에 저임금 그다음에 굉장히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저희가 공공 부분부터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를 만들면 그 안에 8시간 일하는데 4시간씩 일하면서 그분들이 받는 급여를 두 분이 합치면 8시간 일하는 분 정규직과 똑같이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산에 대한 얘기가 복잡하고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마 지금 다들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뭐 건드려지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 문제, 등록금 문제, 게다가 아까 기초연금 문제, 그리고 또 뭐 그 성장 부분에 대한 일자리 문제, 뭐 보건복지 문제 여러 가지인데요. 간략히만 우선 간추려서 야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만 박근혜 정부도 나름대로 방향만큼은 보건복지 쪽을 앞으로 계속 좀 늘려가려고 하는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건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여당 쪽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쓸 것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왜 조금 더 과감하게 못하느냐. 바로 이런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평가는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를 짓고 본격적으로 이른바 복지 공약 축소 논란 이야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만 주로 얘기되지만 아까 잠깐 언급됐던 반값 등록금 얘기도 있고 고교 무상교육 문제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는 뭐 높게 평가합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지난 대선 때 사실은 선거 전략으로 인해서 저희는 원래 이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서 그걸로 앞으로 저희가 집권을 하면 경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새누리당은 이제 나중에 그걸 쫓아오셔서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집권을 했고요. 그런데 더 과감한 안도 내고 그러셨죠? 네, 그래서 이제 더 노인연금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저희는 이제 아주 정직하게 그야말로 안을 냈는데 대통령께서 이게 내 소신이다. 이건 내가 반드시 하겠다. 이건 꼭 지키는 약속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했고요. 예. 저는 뭐 그런 면에서 그 과감하게 그렇게 해서 그걸 못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뭐 공약을 그렇게 못 지키는 것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공약에 대해서 못 지킨다고 하는 것을 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지금 사정이 이러니까 못 지키겠다. 그게 이제 못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일자리에 우선이다 그러면 저는 일자리에 2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저희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제 복지 공약에서도 우리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근데 대통령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것은 반드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이제 맞춰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은 사실상 저희는 그 정도 노력만 해준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공약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약을 지금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못 지키면 그냥 사과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제 잘못된 거는 자꾸 궤변을 얘기하세요. 공약을 지금 못 지키고 있는데 공약을 지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약을 못 지킨 게 성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국민연금을 근간을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문제를 삼습니다만은
이제 작년도에 국민 여러분들이 복지국가로 가는 것을 대세라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뭐 이렇게 노력해 주는 거에서 저희는 감사드리고요. 지금 일부 그 새누리당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 복지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뭐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이 이 정도만 해준 것만 해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함께 더 복지를 늘려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저 안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국회에서 알겠습니다. 제대로 고쳐 나가야죠. 감사한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는데 왠지 약간 정말 감사한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뉘앙스예요. 네, 우리 그래도 홍종화 의원님이 대선 전에 제가 토론할 때는 이런 말씀도 안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뭐 조금 또 서로 당이 다르다 보니까 입장 차이가 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감사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사실은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데 새누리당이 따로 있고 민주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는 또 이제 정부가 하는 역할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자는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감사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이제 그만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아까 무상교육, 그러니까 대학교 반값 등록금 말씀은 좀 드렸고요. 아무래도 요새 가장 기초연금이 좀 이제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우리 홍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도 이제 열심히 국회에서 설명을 좀 하고 왔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죄송한 마음이란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선 공약집에 보면은 모든 65세 노인 모든 분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연계 통합하여 이 부분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연계 통합하는 부분은 이제 여전히 유효하고, 다만 이제 어떤 세부적인 설계 부분이 인수위와 이번에 이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거치면서 좀 조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70% 중에서 상위 30% 어르신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기초연금을 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 생겨서 대통령께서 이제 2번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랑 사과를 표현하셨고, 저도 오늘 국민들께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왜 이런 고민을 했는지 저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 저 상황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핵심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결국 국민연금과 연계하지만 소득하위 70% 어르신들 중에서 90%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드립니다. 그럼 결국 63% 전체 노인을 봤을 때는 63%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드리고 그보다 작은 금액을 드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세대 간 소득 분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수익을 붙여서 그러니까 공단이 이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수익을 붙여서 이제 사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내신 소득이 높으신 분이 받아가는 비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낮으신 분들과 이게 합쳐서 평균하는 부분과 미래 세대로부터 저희가 좀 이렇게 적립만 하는 게 아니라 부과 방식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세대의 출산율이 아니면 경제 저희가 성장률 그런 것들 다 추계를 해서 같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세대 간 분배 부분에서 이번 공약은 미래 세대 젊은 아이들에게 88만 원 세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말자라는 부분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보시면 사실은 50대는 국민연금 대체율이 70%일 때부터 시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급할 때 소득이 많으시고요. 20대와 30대가 적습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 안으로 했을 때 그야말로 2040년이 되면은 저희 국민 1인당 정부 조세액이 부담액이 88만 원이고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그대로 이용하면 10만 원 정도가 더 많고 20만 원을 전부 드리면 이제 굉장히 액수가 많아져서 현 세대의 노인 빈곤,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의 90% 분들에게 저희가 20만 원을 다 드리면서 그건 현 세대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까지 다 고민하는 그런 거고요. 동시에 미래 세대, 지금의 50대나 40대보다는 현재의 어떤 소득 분포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미래 세부담을 좀 덜어드리려고 하는 누가 바로 좀 받아주세요. 미래 세대 부담 줄이기 위한 조금만 좀 반론을 할게요. 일단 자꾸 지금 궤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재정이 어려우니까 못 지킨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사과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구조상으로 딱 보면 현재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대는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보시죠. 그러면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50대는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보지만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높기 때문에 20, 30대보다는 좀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 구조로 하면 기초연금에서 가장 좋은 건 현재 어르신들이 가장 좋고 50대, 60대가 그다음에 좋고 그다음에 20대, 30대가 그다음에 좋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좋은 건지 그다음에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세대 간의 차등으로 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이거 맞잖아요. 이걸 자꾸 부정을 하시니까 거기에다 대고 국민연금에 뭐 액수를 넣고 빼고 해서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보면 대통령께서 저는 그런 발언을 하신다는 게 국민연금을 열심히 붓는 분들한테 도움이 이게 손해가 아니다.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요. 그건 아니죠. 네. 제가 한마디 드리면요. 그 600만 명입니다. 지금 노인께서 어르신들이. 그 600만 명한테 20만 원을 전부 드린다. 그러면 단순하게 한 달에 1조 2천억이고 12달이면 14조입니다. 14조. 근데 그 어르신의 그 숫자가 그럼 그대로 있냐? 그러면 괜찮죠. 점점 늘어나죠. 점점 늘어나가지고 조금 있으면 700만 되고요. 2040년 조금 먼 얘기지만은 1650만 명이 됩니다. 그럼 1650만 명한테 지금 현재 가격으로 20만 원. 왜냐하면 2040년에 진짜로 20만 원이면 그건 너무 작은 숫자일 거 아닙니까? 인플레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추산한 걸 보니까 160조 원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그때 가서 그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거를 기초연금을 만들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감히 누가 그 제도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걸 없앨 수 있고 누가 감히 깎을 수 있겠습니까? 느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20만 원이 뭐냐? 물가상승률 플러스 알파를 올려라. 그러면은 또, 그리고 또 올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 정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어르신들을 좀 잘 챙겨드리겠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게 7조짜리로 만들었어요. 근데 단순 곱하기 20만 원 하면 14조짜리고 조금 있으면 20조 되고 30조 되고 50조, 100조, 160조로 가는 그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냥 이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그 미명으로 그거를 그냥 계속할 수가 있느냐. 경제학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아니죠.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은 경제학자로서 경상하고 실질하고 구분을 하셔야죠. 그게 그러니까 실질이라 150조가 그게 그 2040년대 150조면 160조 그 당시에 160조면 지금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걸로 나누면 되죠. 그거는 지금 50조, 60조밖에 안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때 가서 GDP로 나누면 비율은 당연히 줄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건 그거를 일반인이 듣는데 그걸 160조라고 얘기하시면 일반인들은 지금 예산이 300조인데 160조라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안다고 제가 생각하고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중요한 거는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의미가 1650만이라고 하는 노인 인구가 있을 때는 어쨌거나 굉장히 그것이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니까 그거를 함부로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사회적 합의를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2007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이제 40%로 낮추기로 2007년도에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연금법을 개정을 할 때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에 의해서 받는 소득 대체는 충분한가? 부족하다는 거죠. 국민연금만 갖고 부족하다는 것이어서 그럼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온 게 이제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3년치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의 그 3년치의 평균 소득 A 값에 한 10% 정도 되는 20만 원을 2028년부터 이제 다 받게 하고 일단 10만 원 받게 하는 것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나 이런 분들은 2028년도에 가면 20만 원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기존 법대로 한다면 지금 이제 법대로 한다면 이제 20만 원을 받게 되는 건데 그걸 줄이는 게 되는 거거든요. 미래 세대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큰 합의를 봤던 것들은 이제 한번 다 또 다시 뒤집어 엎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현 세대의 노인분들은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도 많지도 않고 이게 연수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가입 연수도 많지 않으시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기초 그 연금을 20만 원 다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따진다면 뭐 노인표를 잃거나 그럴 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점점 청년 세대가 미래의 노인
노인 세대가 될 때는 2028년도에 받기로 됐던 20만 원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건 또 새로운 합의가 필요로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단지 공약을 후퇴한 게 아니라 기존에 크게 모아졌던 그 사회적 합의의 틀들을 또 한번 다 바꾸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지는 거죠. 이미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대통령 인수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이 국민연금에 대한 임의 가입자가 한 4만 명 정도가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가 이제 계속 떨어진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그 2028년도에 20만 원 될 거를 미리 앞당겨가지고 15년이나 앞당겨가지고 빨리 이걸 실현하자고 했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높은 거죠.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이 한 1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한 45%니까 뭐 한 4배 정도 이렇게 높은 거예요.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사회적 위기 상황 속에서 그걸 공약으로 채택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 이제 정확히 이걸 어떻게 지켜나가겠다는 좀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첫 해부터 후퇴를 하는 데다가 그게 단지 후퇴라고 평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합의를 봤던 큰 틀을 바꾸는 게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청년층이나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국민연금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 주시겠어요? 또 세대별 차등이 되는 거는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누가 답변 주시겠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2007년에 그 이제 두 당이 그야말로 합의했던 안을 제가 이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은 이제 거기 항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상당히 그 어떤 어느 그 이행기에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는 게 있어서 향후 이것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국민연금으로 통합한다고 했던 부분, 이 스토리를 쭉 보면은 국민연금으로 결국 통합하겠다는 얘기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전에도. 그래서 근간을 흔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동의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 미래 세대에게 좀 그러니까 20만 원 기초연금 받다가 나중에 이제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2028년에 20만 원 되는데 지금 이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어드는 부분은 이제 분명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틀리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 윤 그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160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 20만 원을 주거나 아니면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에 20만 원으로 하는 것도 한 111조가 넘습니다. 현재 정부안보다는 액수가 굉장히 큰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그걸 누가 부담하냐는 거죠. 아까 제가 조세 부담이어서 20대, 30대가 경제활동을 하는 2028년이 되면 30대 중반, 40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결국 또 그 부분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낸 것만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세대 간의 소득의 이전이 있으니까 그것을 국민연금으로 일부 이전하는 부분하고 조세에서 이전하는 부분을 한꺼번에 다 보신다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는 더 나은 방식으로 저희가 디자인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그 오해를 규명하고 이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도를 운영하고 저희가 이제 국가가 직접 국민연금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것을 법으로 넣으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상위 30%에 대해서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사과 얘기하셨잖아요. 전 대통령이 사과하셨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제가 좀 좋아진다면 왜냐하면 상위 30%를 저희가 드리면 20만 원 전액은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 10%도 하위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니까 좀 차등 지급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분들한테 드리는 부분은 경기가 좀 좋아지고 내년이나 후년이 되면 결국 임기 내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어떤 저희가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나 국민들께 이제 정확하게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기초연금에 대해서 국회 현안 질의를 하면서 이제 한 거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정도 가지고 진영 장관이 사퇴를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국민연금을 하시는 분들에는 오래전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그룹은 국민연금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무력화시키고 그게 이제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러죠. 그 대신에 그것을 사적연금으로 대체를 하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국민연금을 무력화시키면 삼성생명을 대표로 하는 우리나라 보험업계가 생명보험업계가 대단히 좋아집니다. 이 업계의 이익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2007년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유시민 장관이 이것 때문에 사퇴하신 거예요. 유시민 장관이 당시에 60%로 되어 있는 것을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20%로 낮추자고 그랬어요.
유시민 장관이 그건 내가 도저히 못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0%로 낮추고서 유시민 장관이 국민연금을 낮춘 내가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대서 그만두신 거예요. 예, 예. 그때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때 20%를 따라서 이렇게 줄이니까 20%로 기초노령연금을 하겠다고 얘기하신 거고 이 20%라고 하는 것은 지금 40만 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40만 원을 주겠다고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이 국민연금을 살려내는 대신에 이렇게 해서 10%로 지금 남은 겁니다. 이게 10%가 2028년도에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예, 예. 따라서 장관이 그만두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췄으니까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007년도에 이 합의마저 지금 새누리당은 깬 겁니다. 그래서 2028년이 되더라도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이 액수를 못 받는 겁니다. 10%가 안 되죠. 사실이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진영 장관이 왜 그러니까 이건 지금 거대한 민간 보험업계와 국민연금 업계 간에 그 해물군 논쟁이 거대하게 붙은 겁니다. 거대한 세력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지키고자 한 것이고요. 청와대는 민간보험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굉장히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저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고요. 국민연금을 지켜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청와대와 그다음에 그 뭐 복지부는 국민연금을 지키려고 하고 청와대는 국민연금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사적연금을 키워주려고 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사과를 받아야 될 정도의 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느 누구도 사적연금을 대체해서 국민연금을 줄여서 사적연금을 키우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다만 전반적으로 노후 세대의 어떤 소득 보장의 원칙을 국민연금으로 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 여부랑 상관없이 그 부분을 드리게 되면 이제 그 조세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갈수록 국민연금의 가입률을 계속 늘려서 그 부분의 포션을 키우고 그래서 글로 다 들어오게 하고 기초연금은 이제 처음에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연계했다가 나중에는 그 부분이 다 국민연금으로 되도록 하는 거지 이거를 무슨 사적인 연금으로 자기가 전환을 하라든가 개인연금으로 전환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요새 그 계속 국민들께 홍보하는 게 개인연금으로 빠져나가셔서 드는 거에 비해서 국민연금을 계속 가입하고 계시면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더 수익률도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세대 간 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보장하고 국가가 지원하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홍종화 의원님이 이건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영 장관님 사퇴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 개인적인 거를 뭐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통화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모시고 그 인수위 시절도 그렇고 그 전에도 정책위장 하실 때도 같이 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진영 장관님 사퇴하신 얘기는 그겁니다. 뭐냐면은 그 행복연금위원회에서 안이 이제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소수안이었고 예. 하나가 지금 저희 정부가 선택한 정부안입니다. 또 하나가 소득 인정액으로 가는 부분이었잖아요. 소득 인정액으로 가는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더 찬성했었다라는 게 이제 기사에 나오죠. 그것도 제가 진영 장관님하고 직접 통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진영 장관님이 이거를 국민연금을 지키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소득 연계 방식이 어떤 좀 더 국민들에게 좀 왜냐하면 설명을 국민연금 연계로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설명을 좀 잘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기초노령연금하고 똑같은 거의 스타일의 그런 네.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희 공약집과 인수위와 그다음에 실제로 이번에 행복연금위원회에 올 때까지 국민연금 연계가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것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다른 얘기 왜냐하면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차관님께 완전히 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소득 인정액과 국민연계 방식 중에서 소득 인정액 방식이 훨씬 더 주도적이었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줘서 현 세대의 노인 빈곤에는 이제 그게 더 좋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마치 이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노인들의 그 연금 문제는 굉장히 다층 구조로 운영을 합니다. 보편적 복지 형태로 그게 뭐 70%든 100%인지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제 기초연금과 같은 보편적 복지 형태의 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일정하게 보험료를 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받는 형태의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의 또 이
그 연금 체계가 있고 또 이제 기업 단위로 해서 기업연금 같은 체계가 있어요. 이런 다층 구조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자기가 이 생업에 종사하던 젊은 시절의 소득들을 노인 시대에 이제 얼마 정도를 보전받느냐를 이런 다층 구조로 이제 보존하는 체계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편적 복지 형태의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들을 이제 이렇게 통합적으로 노인 세대에 있어서 이제 운영을 해서 소득 대체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의 의미가 마치 지금 그 김 의원님께서는 그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 그 연금에 있어서의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서 액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거나 나중에 가게 되면 기초노령연금은 없애고 국민연금에 통합하기로 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그 당시 이제 사회 합의를 볼 때 이미 유럽이나 이런 데 모델을 보고 이런 다층적인 연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게 연계해서 운영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 것이지 그 2007년도에 그런 합의의 내용들이 마치 기초노령연금의 액수를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액수를 결정하거나 나중에 가서는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보편적 복지의 연금 형태는 없애고 국민연금에 통합하기로 했다. 그것은 뭐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이게 수학이 있어서 죄송한데요.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으실 때 자기가 낸 것만큼 되받는다. 이렇게 그 언론에 써 있어요. 자기가 낸 것만큼 되받는다. 그거보다 더 받죠? 예. 근데 이제 요 B가 자기 소득이고요. A가 전체 평균입니다. 그냥 그 앞에 1.8을 곱해서 이렇게 받으시거든요. 그러면은 B가 50이고 A가 100이면, 즉 전체 평균이 100이고 자기가 50이면 50인 사람이 여기다 50 넣으면 100밖에 안 되는데 100이 들어가니까 150이 돼가지고 더 받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국민연금 안에 이미 자기 것만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전체 평균을 가지고서 더해가지고 받다 보니까 전체보다 조금 아래 소득이 있으신 분은 이미 소득 재분배를 거기서 그걸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국민연금 현재 체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국민연금 체계를 다시 바꿔야 되겠다는 아닌 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기초연금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기초연금에서 요 소득재분배 부분만큼은 좀 빼고서 계산을 해보자. 왜냐하면은 여기도 소득재분배 있고 여기도 20만 원 다 주면은 두 번이나 다 재분배적 요소가 들어가니까 재분배적 요소가 복잡하게 두 번이나 들어가는 거를 조금 줄여주자라고 하는 아이디어지 없애자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네 분 잠깐만요.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좀 토론이. 죄송합니다. 이거 굉장히 쉽다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꼭 그 얘기뿐이 아니라 2007년 연금제도 개선 때부터 얘기가 시작되니까 사실 좀 어려워졌어요. 제가 좀 끼어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식으로 연금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을.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니까 2007년에 조금 더 내고 좀 덜 받는 방식으로 이제 사회적 합의를 했다. 근데 좀 덜 받다 보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자. 그 설명을 아까 쭉 하셨던 겁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연금이 민간 그 기업의 개인적인 사연금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이 점에서는 일단 목소리를 좀 일치시켜 주셔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당은 이걸 전 인정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다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장기화 가입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먼 미래가 되면 30년 이상 다 가입한 분들일 거예요. 그걸 바라잖아요. 그럼 20만 원 받는 분은 없어지는 거죠. 지금 계획대로 하면. 다 10만 원씩 받게 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해 있는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이거 뭐 내가 나가는 게 나은 거야? 특히 있는 게 나은 거야? 그런 여지를 남겼다는 것만큼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비해서 그런 혼란의 여지를 맞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초노령연금이 20만 원으로 언젠가 가는데 2028년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국민연금의 A 부분 균등값이랑 이제 비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값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조금만요. 아니, 제가 이제 균형 있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당은 국민연금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논란의 소지를 남기게 되는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부분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때문에 국민연금 연계는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데, 그럼 대신에 야당 쪽에서는 원래 지난 대선 때 공약하신 거는 80% 노인한테만, 그것도 좀 연도별로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공약을 안 지킨다 하시면서는 공약대로 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조정의 여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공약, 대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요. 당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는 나는 꼭 지킬 공약만 한다. 그게 이제 저희 그 노인연금이 저희가 계산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보면 맞는 거 아닙니까? 현재 지금 새누리당에서 나온 안을 보면 저희 안이 굉장히 현실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안보다 지금 조금 못한 거니까 그 정도는 틀림없이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을 가급적 많이 도입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자, 국민연금과 예. 연계를 한다면 예. 국민연금을 오래 드신 분들이 이익을 받는 쪽으로 연계를 하는 것이 정상이죠. 저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근데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국민연금 근간이 흔들리게 됐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왜 정부가 이렇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두 분이 것이죠. 하신 말씀, 우리 변호사님이랑 같이 한 얘기를 제가 두 분의 말씀에 다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이 왜 국민연금 가입기간하고 역비례하게 만들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수위안을 보시면요, 그건 또 국민연금과 비례안은 아니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선 공약은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죠. 사실은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얘기만 있었고 인수위 때는 저희가 모든 노인에게 다 드리고 차등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분한테 더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 행복연금위원회는 어떤 거냐면 그때까지는 이제 저도 인수위원이었지만 이제 저희가 많이 그 공약에 대해서 참여를 했었고 행복연금위원회는 13개의 어떤 이해 집단이 들어오셔서 다시 재구성을 하면서 상위 30% 어르신들은 그래도 좀 참을만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좀 빼게 됐고 국민연금과 연계 방식을 그렇게 한 것은 현 세대의 45.1%의 어떤 노인 빈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빠르게 대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두 개를 연계하는 게 뭐 두 개를 합치라 뭐다 그런 건 제도 설계의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처럼 이제 연금 조사를 한다 해서 펜션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처럼 받는 연금의 소득 비례 부분하고 역비례해서 기초연금을 주는 나라가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북유럽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상당히 다른 나라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새롭거나 말도 안 되거나 그렇다는 생각을 하시면 정말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도를 좀 더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조정의 여지는 있다. 논의의 여지는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나온 안이 통과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창현 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재정 부담이 지금보다 강화하려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늘어나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감당하실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아마도 오늘 이제 마지막 과연 증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누가 그게 이제 저희하고 이제 극명하게 판 차이가 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각의 차이입니다. 부자 감세를 해줘서 이명박 정부 5년간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재정 적자가 났습니다. 예.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늘었고요. 지금 그 부자 감세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100조 원 이상의 재정 적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파탄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정부가 지금. 이번에도 지금 20몇 조 원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46조 2천억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상 최대의 지금 재정 적자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는 재정 적자에 대해서 그렇게 가장 많이 얘기하신 분인데 지금 이렇게 재정 적자가 엄청나단 말이죠. 그러면 재벌들에게 엄청난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거를 왜 못 돌리느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3자회담 하실 때 그건 내 소신이다. 그런데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재벌들에게 유리한 것은 소신을 지키시고 이렇게 내가 꼭 지켜야 될 공약만 내가 뽑았다고 하는 이 서민 공약은 무참하게 포기하는.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고. 부자 감세만 처리하면. 부자 감세 처리하면 저희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한 47조 정도가 5년 만에 생깁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 되더라도 지금 웬만한 숨통은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중물처럼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47조의 돈을 일자리에 쏟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복지에 쏟는다고 한다면 경제가 돌아가겠죠. 과감하게 할 수 있다. 과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분석을 좀 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지난번 이제 부자 감세 하신데 소득세 쪽은 아래쪽이 줄어들었고 위쪽은 결국 못했습니다. 유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법인세만 좀 줄었어요. 법인세가. 그래가지고 보신 그 연구 결과지만은 약 한 1조 정도씩
부담을 했다, 돌아갔다 이런 그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62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소득세는 상위 1%가 45%를 내고 있고요. 법인세는 상위 1%가 86%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추진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좀 과도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금을 반쯤은 안 내고 있거든요. 법인의 반 세금 안 내고 개인의 반도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지금 증세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게 되느냐. 내고 있는 사람만 자꾸 더 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아무리 그게 지금 우리나라 뭐 세율이 낮다, 뭐 부담이 어떻다 해도 지금 그 월급쟁이들이 유리지갑이라고 얼마나 지금 기분이 나빠하며 지난번 증세 거위 깃털 나오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증세라고 할 때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부자감세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건 결국은 세율을 올리는 거고 내고 있는 사람이 더 내는 건데 안 내는 사람은 내버려두고 내고 있는 사람만 더 내게 만들면 과연 그게 통하겠느냐. 김 변호사님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1분만에 끝내겠습니다. 네. 뭐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거가 그러면은 그 어려울 때 2008년도에 경제위기가 왔는데 왜 재벌들 세금을 깎아줬느냐. 이게 일반인들의 생각이거든요. 전체로 깎았죠. 아니죠. 그 재벌들 법인세를 많이 깎아줬으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재벌들에게 1년에 5조 4천억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0.3%의 기업에게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액의 58%를 깎아주는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요? 이것은 재벌에 대한 그냥 특혜죠. 이 수십 년간 그 특혜가 내려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을 줄이겠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조금 건드려요. 자, 좋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제 뭐 이 세법에서의 조세 과세의 원칙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크게 조세정의와 조세 형평인데요. IMF 이율을 보게 되면 소득이 가계 부분하고 기업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월등하게 기업 부분의 소득들이 많이 이제 같습니다. 이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죠. 그래서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업 내에 유보하는 이제 자금도 많아지고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세의 원칙에 의하면 조세 형평 원칙에는 소득이 많은 곳에 세금이 이제 더 많이 물려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난 이제 그 세법 개정에 있어서의 중산층들이 막 반발을 한 것은 그 중산층들에게 부과된 세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심한 과세이기 때문에 반발한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적게는 16만 원에서 많게는 한 뭐 100만 원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형평이 어긋난다는 거죠. 왜 소득은 저쪽에 더 많이 가 있는데 저쪽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뭐 말도 그렇잖아요. 그냥 뭐 그 거위털 뽑듯이 몰래 우리가 잘 모른다 생각하고 중산층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을 늘리려고 그러니까 반발이 있었던 것이고 조세 형평의 원칙에 의하면 당연히 소득이 많이 가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 부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실제로 보게 되면 잘 안 고친 부분들이 법인세 부분이에요. 올해 상반기를 보게 되면 21조 4,338억 정도가 거쳤는데 작년에 25조 6천억이었던 거에 비하면 작년보다도 훨씬 적게 된 것이고 올해 이제 지금 그 세입 결손액이 굉장히 큰데 그 세입 결손의 대부분들이 이제 법인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이제 이 법인세 부분들을 이제 건드려야 되는데 법인세를 건드리면 이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이 다른 나라들은 이제 법인세들을 뭐 낮추거나 증세하지 않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 그러는데 그건 또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게 그 다른 이제 선진 국가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세라고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무슨 연금, 건강보험 뭐 이런 걸 기업에서 부담하는 게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합쳐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점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전체적인 세금의 비용은 굉장히 낮으니까 그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뭐 야당에서는 뭐 부자 감세를 철회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시민단체들이 보기에는 그 철회하는 정도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저는 심각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회 플러스 뭐가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저는 이 국가 재정에 대해서는 진짜 위기다. 이미 내년이면 515조가 돼요. 거기다가 공기업에 있는 재정 적자까지 합치면 우리가 가계부채만 1,000조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공부채도 1,000조가 되는 시기가 돼서 이 문제를 진짜 비상하게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위기를 선언을 하고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줘야 된다. 특히 많은 그동안 소득을 올렸던 기업 측에서 대기업 측에서 더 과감하게 양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공약들은 다 후퇴시키시면서 증세 안 하겠다는 공약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기업들을 예. 설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그러면 그러니까 이른바 감세 철회는 부족하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는 거기에 추가로 법인세 이제 뭐 최고 구간을 조금 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까지가 필요하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효세율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12% 15% 돼 있는 것들을 좀 더 올려가지고 지금 너무 이렇게 대기업들에 많이 가게 돼 있는 특혜 감세 부분들을 좀 줄여야 된다는 거죠. 요 증세 부분에 대해서 김현숙 의원 한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 우리 방청객들과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게 하겠습니다. 길면 제가 안 됩니다. 네. 짧게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너무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새누리당 입장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증세 부분에 대해서만 첫 번째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 고소득자한테 굉장히 그 사실은 많은 감세를 해줬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고 아까 홍정원 의원님이 살짝 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얘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좀 열심히 공부를 좀 해봤더니 그 전반적으로 MB 정부의 부자 감세로 재정 적자 발생했다는 부분도 제가 보여드린 판넬처럼 사실 이제 국세 수입이 금융위기 때 빼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부분이라든가 낙수 효과가 없는 부분도 사실은 진위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로 보면은 다소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라든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월급쟁이한테 세금 폭탄이라고 하지만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는 5년 동안 12조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서민이나 중산층에는 4조 원을 감소하는 부분 그다음에 5.46하고 3.2를 아까 홍종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비과세 감면이 너무 대기업에만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효 법인세율 차이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세부담 귀착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새로 저희가 만든 세법 개정안의 세부담 귀착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2.49조의 그 세부담이 있는데 고소득자나 대기업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떤 세부담을 주는 부분들이 고소득자 중심이고요. 알겠습니다.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잘못된 게 있어서 하나만 딱 지적하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을 이제 소득하고 같이 놔서 그런데요. 중소기업 세부담과 대기업 세부담이 이번 88 세제개편에 똑같습니다. 그것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재부 장관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나중에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이제 우리 중립지대 시민 패널들과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뭐 글자 그대로 중립지대 시민 패널이죠. 편가르기나 진영 논리에 빠져 있지 않은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세금을 어떻게 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금을 어떻게 받게 되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얘기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나름의 좋은 창조적 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마이크 좀 잡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립지대 시민 패널 이유진입니다. 오늘 패널 분들께서 이제 증세에 대한 서민들의 조세 저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조세 저항의 원인이 사실 이 집행 과정 그리고 이 사용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그 한 해 쓰고 난 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고 명쾌하게 이 서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어떤 안들이 서민들에게 혜택을 받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또 감사를 해서 더 투명하게 처리를 해준다면 서민들이 추가 증세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 심사를 더 철저히 하고 감사를 제대로만 해주면 조세 저항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그 좋은 의견을 듣고요.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중립지대 시민 패널 권영덕입니다. 일단 증세를 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안 걷어지는 세금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걷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비논리적인 세금들 한 가지만 예로 든다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세는 그 자동차의 cc 단위로만 부과가 됩니다. 차량가액이 1억 가까이 되는 차량, 2천만 원 되는 차량이 동일한 세금을 내고 있는 아주 비현실적인 구조인데요. 모든 세금은 다 금액 대비 세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서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이런 세금들을 내고 있고요. 지금은 특소세에서 개별 소비세로 바뀌었는데 서민들을 위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없애니 증세니 이걸 하지 마시고 어떤 그 고수가, 고부가가치가 비싼 제품에 대해서들은 그러니까 특별 소비 같은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그 개별 소비세를 좀 많이 올려서
그러니까 뭐 고가의 차량이라든가 뭐 고가의 TV 이런 알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하고 서민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좀 낮춰주는 해서 혜택이 서민들한테 돌아간다면 서민들도 얼마든지 유리지갑 열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특별소비세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비합리적이다라는 의견까지 주셨는데 뭐 지금 세법 개정에 관한 좋은 의견들이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갑자기 두 분만 손 들고 안 드시네요? 예. 마이크 잡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시민패널, 중립지대 시민패널 임상재입니다. 예. 아까 이제 시민패널 한 분이 얘기를 하셨던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예산 결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소홀하게 다뤄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파행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고요. 근데 그나마 어제 신문을 보니까 상시 운영을 하겠다라는 논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미국처럼 이 전문 회계인을 이제 위원으로 적극 참여시켜서 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세금을 보다 적합한 곳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 제시해 봅니다. 이것도 사실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오던 이야기입니다. 뭐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시키는 것과 포함해서 국회 내에 예산 결산처 같은 걸 하나 두는 이런 제도 개선 같은 것도 사실 이게 헌법 개정안과 관련된 문제인데 오래전부터 제도 개선안으로 거론되던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 짚어주고 계시네요. 또 아까 누가 손 드셨죠?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요. 네, 저 중립지대 시민토론, 시민농객 성청미고요. 증세인가 했는데 지금 357조 예산 나왔는데 아까 없는 예산에 적절히 편성했다라고 하시는데 저 절대로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 안 들고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느냐 더 중요하지만 뭐라 그래야 되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뭐 이런 돈 있죠. 그런 돈이 이렇게 저희가 많이 들어요. 살면서. 그래서 그런 돈만 좀 찾아내서 진짜 잘 쓰이면 저희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예산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하나 떠오르십니까? 지금 뭐 보육료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제도가 안 만들어져 있죠. 그런 거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보는 게 임자인 예산 제일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들 선심성으로 자기 지역구 예산들 끌어가는 거 참 많습니다. 뭐 없는 축제 만들고 또 불필요한 다리 같은 거 만들고 막 이런 예산들 참 많아요. 그런 부분 좀 지적해 주시는 거야.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자, 한 분만 더 얘기 들어볼까요? 혹시 지금 기초연금 부분에 대한 무슨 여야 간의 절충안 같은 거 혹시 의견 없으세요? 중립지대 시민패널 조영수입니다. 기초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주장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합의점 있다 대책이나 뭐 절충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2007년이나 그때 합의했던 내용 그리고 지금 새로 내온 내용을 놓고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국민의 입장 그리고 노인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설계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028년에 20만 원씩 받을 거 그럼 지금부터 10만 원씩 주고 그리고 상황 봐서 만 원씩 올려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전체가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안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정말 국회다운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증세나 이런 것들을 먼저 주장하시기 전에 국민들의 살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부가세라든지 이런 거 면제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 교육, 의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다시 한번 부과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그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어떤 특위를 만들든지 하셔가지고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결됐던 점에서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고 완전히 좀 원점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분 더. 마이크 좀 잡으시고요. 네, 중립지대 시민패널 조남곤입니다. 저는 좀 세부적인 얘기보다는요. 오늘 주제가 이제 성장과 복지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조세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여야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일방적인 어떤 이제 조세를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이제 국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복지 예산 자체는 새로운 투자가 돼서 사회적 투자 형태로 그 복지가 다시 어떤 성장의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 너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복지 예산 자체를 새로운 성장을 기반하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 여도, 야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의도 함께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여도, 야도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여야 모두 이 복지에 투자되는 것이 결국은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리를 갖고는 있습니다. 좀 더 이제 큰 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더 전개시켜달라는 말씀도 듣고요. 우리 패널들께서 하신 말씀들은 제가 지금 보기에는 여야의 차이가 없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세금 못 걷고 있는 거, 안 걷어지고 있는 거, 이거부터 우선 제대로 걷어라 하는 거. 이거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하실 거 아닙니까? 또 비합리적인 세금 좀 조정해달라고 하는 거. 또 우리는 세금 제도에 감면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거 전반적으로 좀 재조정해서 뜯어 고쳐달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 한 후에 증세 얘기 꺼내라. 이런 이야기고요. 결산 제대로 해달라는 거. 가능하면 국회 안에 전문 회계 결산처 같은 거라도 좀 설치하는 것도 고민해달라는 이야기. 혹시 반응하실 게 있나요? 네, 두 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딱 새누리당이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왜냐하면 저희는 증세 전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공약가계부 135조 안에서 어떻게 국세를 조달할 것이니까 2014년 보면은 지금 7.6조잖아요. 첫 번째가 비과세 감면 말씀하신 거 축소하는 부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 세금 안 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영업자, 고소득 자영업자는 아예 사업자 등록도 안 하시는 분들도 아직 계십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야말로 근로소득에 비해서 훨씬 더 과세가 안 됐던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 예.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게 먼저 이것부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꼭 필요해서 정말 돈이 너무 없어서 우리가 증세를 하면 국민적 합의를 구한 다음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재원조달 방안이 오늘 패널들이 해주신 말씀과 너무나 똑같아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예산 결산 투명성은 결국 국회가 저 홍정화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특위에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예결위를 상임위 한다든가 어떻게 예결산 제대로 국회가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역할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도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공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이제 김현숙 의원님은 이제 공감을 하세요. 아까 이제 금융소득 과세를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현 정부와 여당의 성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역이 재벌과 그다음에 초부자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증권시장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수십억을 돈을 번 분들도 한 푼의 소득세를 안 냅니다. 그러면 이른바 자본이득세 신설. 네, 자본이득에 대해서 이거를 해자고 우리 김현숙 의원님은 아주 강조를 하시는데 이번에 88 세제 개편안에 그렇게 이런 거 넣자고 그랬는데 안 들어왔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집에 열채가 있어도 이분이 임대소득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분이 오르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지금 과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런 이분들은 정말 재산도 많고 소득도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88 세제 개편안의 이 네 그룹은 전혀 건드리지 않거나 아주 조금 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저정적자가 엄청나게 나니까 서민주어짜기를 하는 겁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 농민들,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자동차 매매상, 고물상. 저희가 반대하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남근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제 조세 공평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것에 먼저 얘기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이제 아까 투명성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지사 안희정 지사께서 충남도의 모든 것을 다 지금 인터넷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누구든지 보면 그 예산이 어디에 쓰였다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저는 우리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 기재부에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도지사들이 먼저 이런 시험을 해보고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돈은 어디다 썼어? 했더니 우리 집 앞에 쓸데없는 다리 줬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정치인은 안 뽑겠죠. 이런 게 이제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이제 좀 마무리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오늘 제일 뜨겁게 논의했던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립지대 시민 패널에서 절충이 가능할 것 같다.
다시 한번 국민적 논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제 나름으로 해석하면 사정이 어려우니 공약 일부 수정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런 안을 만들었는데 이 안밖에 없다라고 고집하시지 말라는 얘기 같고 야당에게는 왜 공약 안 지키냐. 원하는 대로만 지켜라. 그거 고집하시지 말라는 얘기 같고 뭔가 중간에 절충안을 정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달라는 요구로 들리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청해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혹시 가능할까요?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약이 후퇴했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국민연금 체계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들이 문제인 것이거든요. 저는 국민연금 체계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 또 다른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2007년도에 그 어려운 진통을 겪으면서 합의를 봤던 것들의 방식을 바꾸려고 한다면 저는 그건 또 다른 좀 논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20만 원씩 노인들에게 모두 주기로 했다는 것들은 막상 해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상태에서는 힘이 들고 그렇다면 전 뭐 그건 시기를 조절하고 규모를 조정하고 그래서 로드맵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뭐 5년 후쯤에는 원래 공약대로 정착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은 뭐 저는 가능하다. 충분히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시청자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예산은 너무 이렇게 좀 전문적이어서 국회의원들만 하고 국민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참여하기도 어렵고 근데 다른 나라는 그러냐면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참여예산제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뭐 이런 좀 창의적인 예산 같은 걸 만드는 것도 하고 감시하는 것도 하고 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퍼블릭 액션이라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게 되게 되면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제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소송을 통해 가지고 환수하는 제도 같은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4대강 담합을 했는데 건설회사들이 4조 원의 이익을 받는데 과징금은 1조밖에 못 매겠어요. 나머지 거는 국가가 다 손해를 본 거죠. 그러면 그런 걸 환수하는 제도도 있고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결산 제도를 고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연금 연계는 원칙적으로 조금 재검토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논의할 수 있다. 시기나 액수 이런 부분들 그런 의견 듣고요. 자, 윤 원장님 또 짧게 좀 말씀. 시민 패널께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저 쪽지 예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박탈을 한번 느끼실 것 같아요. 뭔가 국회의원들께서 조금 특권을 너무 남용하고 계시다. 제 생각에는 뭐 골고루 나눠드리든지 아니면 그 아까 말씀대로 투명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이 뭔가 이렇게 빼먹고 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예산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게 하는 그것도 아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어떤 그 하나의 형태가 아닌가. 그런 그 장치들을 마련하면 얼마든지 좀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기초연금 절충.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이런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나라는 젊은 세대한테 걷어서 나이 든 분한테 드리는 게 사회보장연금입니다. 기초연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똑같이 세금 걷어서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결국은 같은 주머니에서 나와서 같은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통합적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 분리하지 말고 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2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과 2를 잘 조절을 해서 합쳐서 잘 운영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토론을 더 해야 될 그런 문제라군요. 자, 마지막 한 말씀씩 청해 듣고 정리합니다. 기초연금은 뭐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공약을 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근본적으로 저희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성역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논의가 어려운 거고요. 기초연금의 문제에서도 복지부 장관하고 논의가 안 되니까 복지부 장관이 떠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 그런 불통의 자세라고 한다면 국회에서도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미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왜 저러는지 저희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야가 합심해서 나라를 잘 만들어보자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를 시켰으면 국회 선진화법 폐지하자 이런 논의를 하기보다는 그것을 작동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현숙 위원도 맞아요. 네, 저희가 국회 선진화법
뿐만 아니라 사실은 원칙적으로 여야가 타협하고 합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돼서는 이제 아무래도 노인 세대가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들이 어떤 세부담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보험료로 부담하든 조세로 부담하든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속 가능한 어떤 시스템, 국민연금 시스템을 만들고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만든다는 체제하에서 이번에 국민연금과 연계 방안이 나왔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요.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이기 때문에 또한 법안 소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정부가 입법 발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충분히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이제 패널들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서 투명하지 않은 것 중에서 보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이 부정수급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부분의 지출이 있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저희가 좀 절감하고 투명하게 할 부분들이 많아서 현재 이제 그야말로 정부의 국민들이 내주신 세금을 쓰는 부분에서 저희가 아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저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은 특히 기초연금 관련된 부분을 보면 정부가 수정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당연히 후퇴다, 공격이 들어가는 거고.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또 자꾸 방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정치 공방으로 보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된 것처럼 앞으로 국회에서는 다양한 안을 놓고 아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국회의 몫이고 그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또 국회의 몫이겠죠. 아무쪼록 좀 생산적인 논의가 계속 이어져 가기를 기대하고, 오늘 토론에서 거론되지 못했지만 꼭 하나 중요한 게 있어서 제가 국회에 좀 부탁드리는 게, 국회에서 법을 정하면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자체한테 이 지출 부담을 떠넘기게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도요. 논의를 못했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자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꼭 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야 나중에 또 문제가 터지는,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까지만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시민 패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